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3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영어를 마스터해야지. 희망찬 무술년을 맞아 이런 생각, 이런 각오를 다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이잖아. 네. 지금도 그 각오 지키고 계실까요? 날씨가 추워서라도 아마 학원을 가는 거를 그만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거기다 좋은 핑계도 있잖아요. 작심삼일.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 뭐 끈기 없는 내가 뭐 그렇지. 뭐 이런 타박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네. 하지만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영어 공부 매번 포기하는 이유가 과연 내 탓인가? 혹시 영어 공부 방법이 잘못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잘못이다? 그렇죠. 그래서요, 오늘은요, 영어 공부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시는 분을 모셨거든요. 네. 전문 번역가 김옥수 선생님으로부터요, 새로운 영어 교육법이 우리의 지긋지긋한 작심삼일을 돌파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 선생님,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애청자분들한테 셀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옥수라고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영어 번역을 쭉 했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책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외대 영어과에서 공부했는데 예. 한때 영어에 미쳐서 살았어요. 영어에 미쳐서 살다가 묘하게 이제 번역으로 빠져들었는데, 예. 그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에 대해서 애달아 하는데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좋은 공부 방법이 있는데 왜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할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선생님이 번역한 책 어떤 게 있었는지. 예, 제가 번역한 것 중에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있고요. 그렇죠. 네. SF 매니아들한테는 필독스 아닙니까? 그렇죠. 과학적 상상력이 대단한 책이죠. 예. 그리고 중고생들이 필독서로 보는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이 있습니다. 예, 실은 방송 전에 저희 그 책 안 읽었다고 예. 선생님한테 혼났거든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많이 읽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출판사 편집부의 어떤 출판 원칙 마음에 안 들어서 예. 제가 출판사를 또 직접 하나 차려가지고 한국말 어법에 맞는 그런 번역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출판사 이름이 너무 멋져요. 아이, 고맙습니다. 빛꽃이에요. 빛꽃 출판사. 이게 무슨 뜻인가요? 비가 오면 꽃이 피죠. 그 그렇죠. 꽃은 빗방울이 바닥에 떨어질 때 푹 튀어오르는 물방울인데, 예. 비가 온다는 것은 좀 우울하고 불행한 그런 분위기를 상징하죠. 그런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은 싹 튼다. 그런 의미에서 빛꽃이라고 정했습니다. 예. 아니, 저는 비가 오면 우울하다는 생각 안 들고요. 오늘은 막걸리를 먹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더 기쁜데. 네. 그렇죠. 이삿짐 센터 사장님들이 그러잖아요. 비 올 때 이사 가면 대박 난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뭐 뻔한 장사 속이긴 하지만 다들 속고 있죠. 그 말은 처음 듣는데요. 실은 저도 처음 듣거든요. 그러면 빛꽃 출판사 운영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운영은 한 2년 됐고요. 예. 지금까지 찰스 디킨스 선집이랑 조지 오웰 3부작, 노인과 바다 등 총 한 16종을 냈습니다. 예. 찰스 디킨스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대문호죠.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그동안 많은 독자가 사보긴 하셨지만 거의 난수표 수준이었어요. 찰스 디킨스 하면 문장이 화려하고 풍자가 심해요. 풍자가 대단하죠. 그리고 캐릭터 묘사가 굉장히 정밀하고, 그래서 당연히 문장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대부분 엉뚱하게 번역해서 난수표 수준이었죠. 그래서 찰스 디킨스가 한국에 제대로 지금까지 소개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제 우연히 그 원서를 접하고 그 문장력과 스토리 전개에 반해서 선집 7권을 먼저 내게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크리스마스 캐롤 아닌가요? 크리스마스 캐롤. 이제 찰스 디킨스는 대표작이 위대한 유산, 두 도시 이야기 등인데, 제가 처음 손댄 건 크리스마스 캐롤이죠.
크리스마스 캐롤만 하더라도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스크루지 영감. 근데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이미지만 따왔어요. 그냥 동화로만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동화식 이미지만 따왔는데 그걸 완역해냈죠, 요번에. 아, 그래서 주변에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판소리를 듣는 감흥까지 인다. 그리고 한 국어 여선생님은 소녀적 감성을 되살릴 수 있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와.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기존의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았다 그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 뭐 민음사라든지 네. 열린 책들 네. 대형 출판사들은 자기만의 브랜드 네. 클래식 브랜드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럼 이들 대형 출판사의 브랜드들도 번역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이제 회사명을 거론하니까 약간 좀 불편한 진실이 나오게 되는데 예. 민 뭐 하는 출판사 같은 경우는 번역계에서는 번역이 제일 안 좋은 출판사로 정평이 났고요. 오, 그렇게 큰 출판사인데도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정평이 났죠. 이제 왜 그러냐면 예. 그쪽에서는 대학 교수들을 많이 써요. 아. 해당 언어를 전공한 대학 교수들을 번역가로 많이 쓰는데 예. 그분들이 한글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아니, 교수인데요. 그분들이 언제 뭐 한글 공부했습니까? 그 자기 해당 언어, 특히 영어 그거 공부하느라 바빴죠. 아하, 영어만 공부한 거예요. 한글 공부 현실적으로 우리도 비슷해요. 초등학교 때 철수야 영희야 놀자. 예. 그래서 한글 문맹 수준 띄고 이후 뭐 한글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그 영어 독해하면서 배웠죠. 아하. 근데 영문과 교수들은 더 영어에 깊이 빠져들면서 한글을 더 무시한 심지어 언어 사대주의까지 빠져든 아이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예예. 그래서 민음사 같은 경우 그런 부분 때문에 한계가 많이 노정이 되고 열린 책은 잘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실력도 있는 출판사고. 예. 근데 제일 커다란 한계가 아직까지 한글을 보는 시야 내지는 한글 어법에 대한 원칙이 공감하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한 번은 열린책 편집자랑 통화를 했어요. 예. 제가 원고를 보내면서 계약서 오가면서 책을 몇 권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예. 책을 봤더니 너무 한글 어법이 안 좋더라고요, 번역서에. 그래서 편집장한테 아니 이거는 한글 어법이 아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책을 출간했느냐 하니까는 대답이 좀 아쉽더라고요. 번역가 선생님이 그렇게 번역해 주셔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번역가 선생님이 한번 번역하면 편집에서는 그걸 교정을 못합니까? 그 부분이 제가 말하는 편집부의 보수성인데요. 예. 대체적으로 출판사 편집부는 정치의식이 참 진보적이에요. 민주적 성향도 강하고. 예. 근데 언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분들이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왜 언어에 대해서는 저렇게 보수적일까? 그래서 곰곰이 봤더니 보수성이 가진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전통에 따라온 거예요, 자기는. 네. 관행적으로 그래 왔다. 그렇죠.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보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결국 새로운 시도잖아요. 예.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아이고. 실제로 출판사에서는 그래서 편집장이나 편집부 직원이 월급 일부를 빼서 회사한테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네? 실패를 해서? 네.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진취적인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 예. 편집부 직원은 보수적일 때, 언어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할 때 책임 소재에서 벗어납니다. 아니 근데 방금 하신 얘기는 불법 아닌가요? 그 노동자가 뭘 했다고 실패를 했다고 그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혹시 가불 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조금 살아봤어요. 예. 미국의 코스트코라는 업체가 있죠.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코스트코. 장난 아니죠. 코스트코는 미국에서는 전자제품 등 어떤 물건이든 1년 안에 가져오면 환불을 해줘요. 전액. 그렇죠. 한국은 그 정책이 6개월로 줄어요. 근데 미국은 1년 안에 전액 환불해 주는데도 물건을 가져가서 환불하면은 물건 검사를 안 해요. 그냥 환불해 줘요. 예. 한국은 6개월 아니면 환불해 주는데 물품을 다 검사를 해요. 어디 예. 상한 데 없나 있나. 예. 회사에 대한 직원의 충성도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출판사도 동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편집부 직원이 자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봤다. 이 부분이 마음의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사장이 책임질 걸 요구할 때 스스로 얼마를 차감하겠다, 월급에서 얼마를 차감하겠다는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요구한 벌금에 수긍하는 편이죠. 아니 근데 이건 법적으로 따지면 위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옳지 않죠. 비인간적이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노동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위법이 되는 거죠. 아니 신고를 안 하더라도 이게 자발적이란 게 이게 증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은 어디 가가지고 나는 자발적으로 회사한테 돈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냈다고 하겠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한 달 동안에 살아가야 될 생명권인데 거기에서 차감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런 부분이 더 큰 해악은 뭐냐면 새로운 시도, 결국 발전은 새로운 시도에서 오는데 그러니까요. 그 편집부에서 새로운 시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결과를 낳죠. 그러니까요. 계속 도태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한글 어법에 맞지 않느냐라고 물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한글 어법이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글 어법이 아닌 글로 냈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거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번역이 틀리다 잘못됐다 하면 단어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영어랑 한글은 말이 어순이 거꾸로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명사를 중시하고 따라서 주어를 중시해요. 누가 말을 한다면은 말하는 도중에 누가 말했다가 들어가요. 영어 문장은. 근데 한글은 판소리 등등을 볼 때 누가 말했다가 말하는 내용 제일 앞이나 뒤에 오죠. 말하는 내용 도중엔 안 들어가요. 근데 번역서들 보면은 누가 말했다가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철수가 영희야 놀자, 철수가 말했다, 영희야 이리와, 이런 식으로 철수가 쭉 말하는 내용 도중에 철수가 말했다가 들어간다라면은 문장이 얼마나 깨지겠어요. 근데 번역서 90%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역에 충실했다. 번역은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말 어법에 충실해야죠. 외래어 어법에다 한글을 그대로 더 씌운 건 한글이랑 가면을 쓴 영어죠. 그렇죠. 차라리 그러려면 구글을 돌리는 게 훨씬 낫겠죠. 맞아요. 구글 돌려도 나와요. 그 정도는. 그래서 직역이라면은 크게 두 종류인데 문자상 직역이 있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문자상 직역이고 영어 어법 그대로 이제 한글을 때리는 그리고 이제 의미상 직역이 있죠. 한글 어법을 살리되 본문에 담긴 의미를 그대로 담아내는 좋은 번역은 의미상 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번역 얘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은 아까 초반에 했던 그 얘기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영어 공부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걸로 하면 금방 마스터할 수 있는데 도대체 뭐냐?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그랬지만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하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은데, 첫째 이제 외국인이랑, 그러니까 미국을 놓고 보죠. 제가 이제 영어를 하지만 사실 미국어를 공부했으니까 미국인이랑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으면, 내지는 미국인 발음으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영어 잘한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 정도 수준에 가는데 딱 1년 투자하면 돼요. 1년밖에 안 걸린다고요? 1년이 충분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12년 이상 영어 공부하면서도 못 그러는 이유가 잘못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첫째, 언어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자로 배우는 거죠. 글로 배웠군요. 그렇죠. 그리고 영문법은 말을 제대로 잘하는 원칙을 정리한 건데 한국에선 그걸 수학처럼 가르쳐요. 학생들 역시 수학처럼 배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큰 문제가, 요새는 사실 발음 교정이 많이 됐는데 한국어에 없는 발음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R, V, V, P, V, F, V, 이런 발음이 한국어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우리 배울 때는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영어를 배웠어요. 나중에 제가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면서 이 발음 교정하는데 또 1년 걸렸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 알파벳 발음을 제대로 잡으면서 한다면, 특히 또 중요한 게 영어에서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말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 고등학생 입시 영어 보면은 걔네 고등학생 수준의 문장을 공부해요.
사실 아무리 어려운 문장도 쉬운 문장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쉬운 문장을 할 줄 알면은 그다음 이제 어려운 문장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쉬운 문장은 외면한 채 쉬운 문장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려운 문장으로 가잖아요. 그때부터 영어가 아니라 수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영어를 잘하려면 첫째 알파벳 발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혀와 입술에 달라붙게 하고 둘째 짧은 문장을 외우고 그것을 한 1년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도 영어로 꾸고 외국인 앞에서도 진짜 엑셀런트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잘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의문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펴내셨잖아요. 한글을 알면 영어가 산다. 네.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영어를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영작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서는 사고가 한글로 펼쳐지는데 이걸 영어로 담아내려니까는 한글식 사고가 툭툭 튀어나오고 흔히 말하는 콩글리시가 되는 거예요. 콩글리시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언어니까. 하지만 미국어를 잘하고 싶은 젊은 마음에 콩글리시가 나오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어려웠죠, 영작이. 그래서 나중에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는 언어 특징이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글은 우리 말이고 영어는 걔네 말이고 근데 걔네와 우리는 수천 년 넘게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문화 전통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았고 따라서 언어 구조도 당연히 다른데 이 차이와 특징을 외면한 채 그냥 영어 공부하면은 이거 한글도 깨지고 영어도 깨지고 다 깨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언어에 담긴 특징을 정리하고 비교하게 됐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최초일 겁니다. 비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는 명령문, 뭐 해라, do it 이렇게 뭐 해라 하는 문장 형식 빼고는 주어가 안 들어가면 문장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영어는 명령문만 주어가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명령문도 주어가 왜 안 들어가냐면은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뻔하니까 주어가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외의 문장은 주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한글은 주어 생략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경원 씨가 그 말한 주어가 없다 뭐 그런 말도 나오는 건데. 그렇죠. 밥 먹었니? 물어볼 때 영어에서는 너는 밥을 먹었니?가 영어 문장이죠. 그렇죠. 한국에서 밥 먹었니? 주어 없어도 되죠. 한글에서는 주어를 중시하지 않아요. 주어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영어에 그런 문장이 있죠. Your face is so beautiful. 당신의 얼굴은 아름답다. 여기서 주어는 당신의 얼굴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주어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 주어도 써버려요. 당신은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이 이중 주어는 국무법에 있는 그 정식 표현인데 아마 여러분은 처음 들어볼 겁니다. 주어가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네, 이중 주어라고 합니다. 그걸. 이런 식으로 주어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고요. 둘째, 사실 주어는 명사잖아요. 영어는 명사를 되게 중시해요. 물질 문명이잖아요, 걔네들은. 그것 때문에 산업혁명도 가능했고 우리는 동사를 중시해요. 동사 자체 힘이 굉장히 강해요. 나는 무엇을 한다. 이 한다가 이제 동사죠. 근데 걔네는 명사 중심이라 동사의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의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12시제로 분화시켜버려요. 소위 이제 12시제가 나오는 이유가 동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을 부여해주자는 것이고 우리는 동사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제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영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제를 강제로 부여했죠. 그래서 한글이 굉장히 딱딱하게 변했어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영어가 동사를 중시한다고 생각해서 동사가 앞에 나오는 걸로 하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명사를 중시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배웠었는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네. 그렇죠. 이제 영어 문장 뒤에는 또 목적어니까 당연히 명사가 되겠죠. 영어권에서는 편지 그 주소 보면은 제일 앞에 자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일 뒤에 USA 혹은 잉글랜드가 나오죠. 우리는
저희는 뭐 대한민국 서울 하고 자기 이름은 제일 뒤에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말에서는 제일 뒤가 중요한 거예요. 걔네 말은 제일 앞이 중요하고 영어는 명사로 시작하지만 그리고 명사로 끝날 때도 있죠. 근데 우리말은 항상 동사로 끝나요. 그래서 동사로 시작해서 동사로 끝나는 문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 새파랗다 할 때는 물론 이제 그 하늘은 이제 그 주어고 명사겠지만 야 새파랗다도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야 새파랗다 할 때 새파랗다는 동사 하나로 문장이 되는 거죠. 예. 네. 끝내준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야 확실히 언어로 사시는 분이라 좀 다르시네요. 그리고 또 한글과 영어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울 때 힘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영어는 명사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이제 영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명사 하나를 놓고 앞에 형용사 3개로 수식해요. Big, dark, and handsome boy 하면은 크고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잘생긴 소년이 되겠죠. 근데 그 boy 뒤에 또 관계대명사를 쭉 깔아버려요. 가령 크고 잘생긴 멋진 소년 후 해놓고선 저 집에서 장남인 소년 이렇게 되니까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은 저 집에서 장남인 크고 잘생기고 멋진 소년 이렇게 명사 구문이 나와버려요. 예. 우리말은 동사 중심이니까 그 말을 우리말로 푼다면은 저 소년은 크고 잘생겼는데 저 집에서 장남이다 이렇게 동사로 풀면은 말이 쉬워지죠. 네. 요런 특징이 사실 번역을 망치는 한글 번역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해요. 아하. 네. 저희가 봤던 번역서 대부분이 진짜 그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자상 번역을 한 사례 중에 하나죠. 그게. 예. 네. 아마 구글에서 돌렸을 거예요. 그 번역.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문에 지나치게 충실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글이랑 가면을 쓴 영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번역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영어 공부할 때도 한글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영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따라서 우리 머릿속은 한글에 이런 특징이 돌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영어 특징에 맞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잡아낸다면 좀 이렇게 두려움은 많이 줄고 그만큼 더 쉽게 영어를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사실 더 크게는 영어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냥 우리말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무시하고 싶은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특히나 최근에 교육부에서 유치원 영어 학습 금지하겠다고 했었을 때 난리가 났었죠. 학부모들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애 영어 공부 시켜야 되는데 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깊은 문제부터 봐야 되는데 언어가 우리한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그래서 철학 체계를 꾸리는 도구예요. 언어는. 갓난아기는 이제 엄마를 보면서 엄마라는 대상을 익히고 그러면서 세상을 하나하나 배우죠. 유치원생은 유치원생들 지네 또래끼리 놀면서 또 세상을 배워요. 근데 거기에 영어를 가르친다 생각을 해봐요. 뭐 한글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나는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무진장 친구들끼리 재밌게 뛰어노는 것 그러면서 사회를 익히고 정의를 익히고 서로 관계를 익히는 전 그게 최고라고 봐요. 그래서 이후 이제 자기 적성에 맞게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기술 배울 사람 기술 배우고 하면 되는데 아니 유치원부터 공부를 가르친다. 특히 영어는 한글 체계가 아직 안 잡힌 한글 사고 체계가 아직 안 잡힌 어린애한테 영어는 독약이에요. 언어 전문가는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언어 전문가들은 어린애들에게 그런 언어 교육만은 최소한 하지 말 것을 많이 요구했고 그걸 요번에 교육청에서 처음 받아낸 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어린애를 좀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자. 그거죠. 근데 어머니들이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어머니들이 반대하는 얘기를 듣고 그 논리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첫째, 자신이 언어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인정을 해요. 아이한테 영어 교육이 좋다 나쁘다 이거 모른다는 거 인정을 해요. 그래도 주변에서 다 하니까 아이가 뒤처질까 봐. 그렇죠. 그리고 유치원에서 안 하면 사교육 시켜야 된다. 맞아요. 저는 어머니들이 좀 더 아이를 그 소유물이 아니라 인간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 스스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근데 만약 소유물로 볼 경우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생기거든요. 어머니 본인과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 아이가 크면 어머니한테 복수합니다. 어떻게 복수하나요?
주변에서 다 자란 아들 딸이 어머니한테 많이 저항하잖아요. 예. 어머니와 그 자녀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근데 그 미워하는 부분이 아이를 소유물로 혹은 재산으로 혹은 아이가 원하지 않는 혹은 아이에게 필요 없는 것을 강제로 시킨 결과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게 없이 서로 인간으로서 존중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사랑하면서 살았다라면은 뭐 애증보다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아니 근데 또 일부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만 영어를 안 배우면 뒤처지는 것도 뒤처지는 거지만 왕따를 당한다. 다른 애들은 다 영어로 뭐 한두 마디씩 하는데 우리 애만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 영어 한두 마디 하는 거 아이들끼리 놀 때 한 예. 수천 마디는 할 텐데 영어 한두 마디 하는 거 무시하면 그만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지금은 어머니만이 아니고 애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영어 혹은 외국어 전혀 못해도 해외 여행하고 그런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환경을 완전히 뒤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5년, 10년, 15년 가면 더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어린애들이 어른이 되면 더 심화될 텐데, 지금 당장만 해도 핸드폰에 앱 하나 깔아놓고 해외 나가면은 전혀 지장 없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핸드폰에서 영어로 다 번역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야, 그리고 요즘은 미국 공항에 가더라도요, 네. 한국어로 된 안내 표지가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입국 심사할 때도 영어를 전혀 못하잖아요. 네. 그럼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분이 와요. 그래서 입국 심사를 도와줍니다. 그 정도예요. 그럼요. 하기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시애틀에서 그 LA까지 자동차 여행을 했는데 2번을 했죠. 예. 대로변에 한글 간판 엄청 많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아니 그래도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하셨던 얘기가 아직도 잔상 속에 남아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1년 만에 네.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 네. 그 노하우를 아직까지 안 알려주고 계셔가지고. 예. 사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그런가 봐요. 사실 예. 진짜 간단해요. 알파벳 발음을 정확히 익혀서 혀와 입술에 적응시키고, 예. 그 다음에 간단한 문장을 외워버리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것은 응용 단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간단한 문장을 외운다는 차원에서 그 회화책 2권을 통암기 해버렸습니다. 그 통암기 수준은 그 테이프를 틀어서 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입으로 고자유로 따라하는 수준까지 통암기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외국인을 만날 경우 미리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할지 컨셉을 짭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대화할 내용을 다 그려놓고 나가면은 미국인들이 많이 놀라죠. 네. 그래서 저는 간단한 문장 암기, 그 암기 수준은 한 회화책 2권 정도 통암기, 그리고 외국인과 대화할 경우 전화 통화든 그 직접 만나든 미리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영어 문장을 좀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풀려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저는 영어는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이 듣는 게 네. 어렵지 않나요? 암기야 노력을 하면 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듣는 부분, 그러니까 리스닝이라 그러죠.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그냥 영화에 나오는 그 영어를 듣는 것과 대화할 때는 또 달라요. 대화할 때는 서로 어떤 얘기를 할지 대충 감을 잡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재밌는 게 서로 직접 만나면 전화 통화는 약간 다른 감은 있는데,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 얼굴 표정에 상대가 말하는 내용이 대충 묻어 나와요. 감성으로. 그렇죠. 따라서 대화할 때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예. 이제 영화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그 리스닝을 하려면 그런 과정을 좀 더 레벨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새 뭐 그냥 집중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영화 보면 한 40-50% 정도 들리는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근데 집중하면 좀 더 가겠죠. 한국에서는 영어 공부를 대부분 이제 책을 가지고 최소한 고등학교, 대학생도 대부분 그런데 독해 중심으로 하는데, 독해 아무리 해봤자 스피킹 안 돼요. 근데 스피킹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서 스피킹이 되면 그 다음 독해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스피킹부터. 네. 독해부터 접근하는 건 학교 선생님들이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책 가지고 하는 거고, 예. 자신이 있는 분은 책 가지고 안 합니다. 네.
실제로 외국인이 들어와서 수업하는 경우 책 별로 안 쓰잖아요. 그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스피킹부터 정복하시기를 권하고 더 크게는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영어 무시할 수 있는 배포를 기르십시오. 그게 더 편합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은 네. 중고등학생 시절에 네.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중학교 때는 뭐 이제 그냥 그 범생이 착하게 그냥 살았어요. 공부하라는 대로 하고. 예. 예. 근데 고등학교 되면 웬만큼 머리가 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이력이 독특한데 고등학교 때는 해방을 찾았어요. 예? 해방이요? 해방촌 아니죠. 자유, 해방. 그 예. 해방이요? 네. 학교에 안 가셨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아, 학교는 계속 갔는데 예. 수업이 지겨울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뒷문으로 살짝 나가서 예. 혼자 밖에 나가면 또 심심하니까는 앞에 교실 문을 두드려서 선생님한테 예. 어느 학생 교무실에서 오라고 호출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러줘요. 그럼 둘이 나가서 이제 재밌게 뛰어노는 거죠. 아니 그게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안 걸리나요? 뭐 사실 뭐 한 번뿐이 안 해봤는데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예. 매년 그러니까 새 학년이 되면은 교과서를 봤잖아요. 예. 예. 저는 왠지 역사책 혹은 국사책부터 펼쳤어요. 그 4.19 한국 현대사가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예. 4.19가 서너 줄로 끝나요, 설명이.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새 학년이 시작할 때는 매번 실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고3 때까지 이어졌고요. 예. 고등학교 때 머리가 크면서 학교는 감옥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교육시설이 아니라 감옥이다 해서 예. 감옥시설을 거부했죠, 심리적으로. 그리고 저는 대학까지도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대학도 거부했어요. 예. 근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는 한국 사회가 대학 안 나오니까 참 할 게 없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다시 마음 먹고 공부하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니까 예. 물론 이제 영어 공부 본격적으로 한 건 대학 가기 전이었습니다. 그 혼자 사회에서 할 게 없으니까 영어 공부 진짜 딱 1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도 여러 만나는데 참 영어 잘한다는 평 많이 들었고 사실 그 당시 영어 실력으로 지금까지 번역을 하는 건데 예. 근데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매 학년 올라갈 때마다 궁금해하던 4.19 부분 한국 현대사 부분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선배들이 꼬드겼지만 그때의 그 10년 묵은 체증이 팍 뚫리는 해방감 예. 예. 그 감정이 아직까지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니까 다시 또 살아나네요. 네. 아. 네. 번역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서 네. 선생님은 출판사도 이제 만드셨고 그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문학동네 계열의 브랜드였던 걸로 황금가지. 예, 기억이 나는데 문학동네가 아니고 민음사. 민음사인가요? 네네. 예. 그럼 현재도 그렇게 큰 출판사의 번역 작업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약간 좀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제 출판사를 차렸기 때문에 이제 비밀로 하긴 했는데 이제 출판사를 차렸으니까 그리고 출판사를 차린 원칙은 한글 어법에 맞는 번역을 해서 출간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은 계속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끔 아주 문장은 쉬운데 단가는 높은 예. 그런 의뢰가 올 때가 있어요. 출판사도 튼튼하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쪽에서 수용하기 힘든 단가를 제가 다시 제시를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수용하면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 약간 합니다. 아하. 네. 지금 다시 김옥수 선생님으로부터 번역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벌써 시간이 다 돼서 1부는 여기서 마감하고 2주 후에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2주 후에도 또 나와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초대해 주시면 영광입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번역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번역 노동자 이분들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방송이 처음이라 여기서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도중에 이제 그 제가 아는 내용들을 가감 없이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니 오늘 김옥수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요. 저희도 많은 깨달음을 배운 것 같아요. 저희 애들한테 영어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저희 애청자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3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영어를 마스터해야지. 희망찬 무술년을 맞아 이런 생각, 이런 각오를 다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이잖아. 네. 지금도 그 각오 지키고 계실까요? 날씨가 추워서라도 아마 학원을 가는 거를 그만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거기다 좋은 핑계도 있잖아요. 작심삼일.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 뭐 끈기 없는 내가 뭐 그렇지. 뭐 이런 타박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네. 하지만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영어 공부 매번 포기하는 이유가 과연 내 탓인가? 혹시 영어 공부 방법이 잘못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잘못이다? 그렇죠. 그래서요, 오늘은요, 영어 공부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시는 분을 모셨거든요. 네. 전문 번역가 김옥수 선생님으로부터요, 새로운 영어 교육법이 우리의 지긋지긋한 작심삼일을 돌파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 선생님,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애청자분들한테 셀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옥수라고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영어 번역을 쭉 했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책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외대 영어과에서 공부했는데 예. 한때 영어에 미쳐서 살았어요. 영어에 미쳐서 살다가 묘하게 이제 번역으로 빠져들었는데, 예. 그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에 대해서 애달아 하는데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좋은 공부 방법이 있는데 왜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할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선생님이 번역한 책 어떤 게 있었는지. 예, 제가 번역한 것 중에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있고요. 그렇죠. 네. SF 매니아들한테는 필독서 아닙니까? 그렇죠. 과학적 상상력이 대단한 책이죠. 예. 그리고 중고생들이 필독서로 보는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이 있습니다. 예, 실은 방송 전에 저희 그 책 안 읽었다고 선생님한테 혼났거든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많이 읽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출판사 편집부의 어떤 출판 원칙 마음에 안 들어서 살아가야 될 생명권인데 거기에서 차감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런 부분이 더 큰 해악은 뭐냐면 새로운 시도, 결국 발전은 새로운 시도에서 오는데, 그러니까요. 그 편집부에서 새로운 시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결과를 낳죠. 그러니까요. 네. 계속 도태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한글 어법에 맞지 않느냐라고 물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한글 어법이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글 어법이 아닌 글로 냈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거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번역이 틀리다, 잘못됐다면 단어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영어랑 한글은 말이 어순이 거꾸로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명사를 중시하고 따라서 주어를 중시해요. 누가 말을 한다면은 말하는 도중에 누가 말했다가 들어가요. 영어 문장은. 근데 한글은 판소리 등등을 볼 때 누가 말했다가 말하는 내용 제일 앞이나 뒤에 오죠. 말하는 내용 도중엔 안 들어가요. 근데 번역서들 보면은 누가 말했다가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철수가 영희야 놀자, 철수가 말했다, 영희야 이리와, 이런 식으로 철수가 쭉 말하는 내용 도중에 철수가 말했다가 들어간다라면은 문장이 얼마나 깨지겠어요. 근데 번역서 90%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역에 충실했다. 번역은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말 어법에 충실해야죠. 외래어 어법에다 한글을 그대로 더 씌운 건 한글이랑 가면을 쓴 영어죠. 그렇죠. 차라리 그러려면 구글을 돌리는 게 훨씬 낫겠죠. 맞아요. 구글 돌려도 나와요. 그 정도는. 그래서 직역이라면은 크게 두 종류인데, 문자상 직역이 있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문자상
직역이고 영어 어법 그대로 이제 한글을 때리는 그리고 이제 의미상 직역이 있죠. 한글 어법을 살리되 본문에 담긴 의미를 그대로 담아내는 좋은 번역은 의미상 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네. 예. 뭐 번역 얘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은 아까 초반에 했던 그 얘기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영어 공부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걸로 하면 금방 마스터할 수 있는데 도대체 뭐냐? 요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그랬지만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하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은데 첫째 이제 제가 출판사를 또 직접 하나 차려가지고 한국말 어법에 맞는 그런 번역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출판사 이름이 너무 멋져요. 아, 고맙습니다. 빛꽃이에요. 빛꽃 출판사. 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비가 오면 꽃이 피죠. 그 그렇죠. 꽃은 빗방울이 바닥에 떨어질 때 푹 튀어오르는 물방울인데 비가 온다는 것은 좀 우울하고 불행한 그런 분위기를 상징하죠. 그런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은 싹 튼다. 그런 의미에서 빛꽃이라고 정했습니다. 예, 아니 저는 비가 오면 우울하다는 생각 안 들고요. 아, 오늘은 막걸리를 먹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더 기쁜데. 네. 그렇죠. 이삿짐 센터 사장님들이 그러잖아요. 비 올 때 이사 가면 대박 난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뭐 뻔한 장사 속이긴 하지만 다들 속고 있죠. 그 말은 처음 듣는데요. 실은 저도 처음 듣거든요. 그러면 빛꽃 출판사 운영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운영은 한 2년 됐고요. 예. 지금까지 찰스 디킨스 선집이랑 조지 오웰 3부작, 노인과 바다 등 총 한 16종을 냈습니다. 예. 찰스 디킨스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대문호죠.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그동안 많은 독자가 사보긴 하셨지만 거의 난수표 수준이었어요. 찰스 디킨스 하면 문장이 화려하고 풍자가 심해요. 풍자가 대단하죠. 그리고 캐릭터 묘사가 굉장히 정밀하고 그래서 당연히 문장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대부분 엉뚱하게 번역해서 난수표 수준이었죠. 그래서 찰스 디킨스가 한국에 제대로 지금까지 소개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제 우연히 그 원서를 접하고 그 문장력과 스토리 전개에 반해서 선집 7권을 먼저 내게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크리스마스 캐롤 아닌가요? 크리스마스 캐롤. 이제 찰스 디킨스는 대표작이 위대한 유산, 두 도시 이야기 등인데 제가 처음 손댄 건 크리스마스 캐롤이죠. 크리스마스 캐롤만 하더라도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스크루지 영감. 근데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이미지만 따왔어요. 그냥 동화로만 알고 있거든요. 동화식 이미지만 따왔는데 그걸 완역해냈죠, 요번에. 그래서 주변에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판소리를 듣는 가문까지 인다. 출판사 편집부는 정치의식이 참 진보적이에요. 민주적 성향도 강하고 근데 언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분들이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왜 언어에 대해서는 저렇게 보수적일까? 그래서 곰곰이 봤더니 보수성이 가진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전통에 따라온 거예요, 자기는. 관행적으로 그래왔다. 그렇죠.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보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결국 새로운 시도잖아요.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아이고. 실제로 출판사에서는 그래서 편집장이나 편집부 직원이 월급 일부를 빼서 회사한테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실패를 해서? 네.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진취적인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 편집부 직원은 보수적일 때 언어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할 때 책임 소재에서 벗어납니다. 아니 근데 방금 하신 얘기는 불법 아닌가요? 그 노동자가 뭘 했다고 실패를 했다고 그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혹시 가불 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조금 살아봤어요. 미국의 코스트코라는 업체가 있죠.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코스트코. 장난 아니죠. 코스트코는 미국에서는 전자제품 등 어떤 물건이든 1년 안에 가져오면 환불을 해줘요. 전액. 그렇죠. 한국은 그 정책이 6개월로 줄어요. 근데 미국은 1년 안에 전액 환불해 주는데도 물건을 가져가서 환불하면은 물건 검사를 안 해요. 그냥 환불해 줘요. 한국은 6개월 아니면 환불해 주는데
물품을 다 검사를 해요. 예. 어디 상한 데 없나 있나. 예. 회사에 대한 직원의 충성도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출판사도 동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편집부 직원이 자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봤다. 이 부분이 마음의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사장이 책임질 걸 요구할 때 스스로 얼마를 차감하겠다. 월급에서 얼마를 차감하겠다는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요구한 벌금에 수긍하는 편이죠. 아니 근데 이건 법적으로 따지면 위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옳지 않죠. 비인간적이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노동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위법이 되는 거죠. 아니 신고를 안 하더라도 이게 자발적이란 게 이게 증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은 어디 가가지고 나는 자발적으로 회사한테 돈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냈다고 하겠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한 달 동안에 그리고 한 국어 여선생님은 소녀적 감성 을 되살릴 수 있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와.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기존의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았다. 그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뭐 민음사라든지 열린 책들 대형 출판사들은 자기만의 브랜드 클래식 브랜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이들 대형 출판사의 브랜드들도 번역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이제 회사명을 거론하니까 약간 좀 불편한 진실이 나오게 되는데 민 뭐 하는 출판사 같은 경우는 번역계에서는 번역이 제일 안 좋은 출판사로 정평이 났고요. 그렇게 큰 출판사인데도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정평이 났죠. 이제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는 대학 교수들을 많이 써요. 해당 언어를 전공한 대학 교수들을 번역가로 많이 쓰는데 그분들이 한글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아니 교수인데요. 그분들이 언제 뭐 한글 공부했습니까? 자기 해당 언어, 특히 영어 그거 공부하느라 바빴죠. 영어만 공부한 거예요? 한글 공부 현실적으로 우리도 비슷해요. 초등학교 때 철수야 영희야 놀자. 그래서 한글 문맹 수준 띄고 이후 뭐 한글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그 영어 독해하면서 배웠죠. 근데 영문과 교수들은 더 영어에 깊이 빠져들면서 한글을 더 무시한 심지어 언어 사대주의까지 빠져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민음사 같은 경우 그런 부분 때문에 한계가 많이 노정이 되고 열린 책은 잘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실력도 있는 출판사고. 근데 제일 커다란 한계가 아직까지 한글을 보는 시야 내지는 한글 어법에 대한 원칙이 공감하기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열린책 편집자랑 통화를 했어요. 제가 원고를 보내면서 계약서 오가면서 책을 몇 권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책을 봤더니 너무 한글 어법이 안 좋더라고요, 번역서에. 그래서 편집자한테 아니 이거는 한글 어법이 아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책을 출간했느냐 하니까는 대답이 좀 아쉽더라고요. 번역가 선생님이 그렇게 번역해 주셔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번역가 선생님이 한번 번역하면 편집에서는 그걸 교정을 못합니까? 그 부분이 제가 말하는 편집부의 보수성인데요. 대체적으로